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직관이 아니라 시스템을 신뢰하죠. 그렇게 살아왔고 그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혁. 태산그룹 부회장이자 회장이신 아버지를 대신해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2세 경영인입니다.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60분 동안 운동하고 20분 샤워한 뒤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짠 프로그램대로죠. 효율적입니다. 낭비가 없어요. 회사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서의 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기마다 목표 대비 성과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감으로 하는 경영은 도박이에요. 저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 서연이 거실에서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백화점에 다녀온 모양이었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시즌 신상인데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사치는 제 연봉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계산된 범위 아니에요. 문제 없죠. 그녀는 제 옆에서 빛나는 장식품 같은 존재입니다. 사교 모임에서 제 위상을 높여주고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제 성공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니까요. 돈 걱정은 필요 없어요. 우리 형편이 어떤데요? 서연이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산그룹은 탄탄하니까요. 오후에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앞을 지나는데 동생 지욱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법무팀장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그의 야심은 다른 곳에 있죠. 경영권입니다. 지욱은 형인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형님, 오늘 이사회 자료 잘 봤습니다. 역시 형님이에요. 고맙네. 지우가 법무팀 건은 어떻게 돼가나? 순조롭습니다. 형님만 믿으세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욱이 이 사진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는 걸요. 그가 무엇을 노리는지도 짐작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제 편이니까요. 경영 실적이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아버지 회장실에 들렀습니다. 원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사용하시던 풋펜이 들려 있었어요. 오래된 습관입니다. 결제 서류에 사인할 때 항상 풋펜을 쓰시죠. 아버지,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책상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수첩 하나가 보였어요. 표지가 낡아서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첩 모서리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고 거기 적힌 글씨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회사의 진정한 가치. 필체가 흐릿했습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삐뚤빼뚤했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맞을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시선을 거뒀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재혁아. 예, 아버지. 너는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것이 회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셨죠.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나? 하지만 아버지는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라.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승인을 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회장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숫자로 설계된 오차가 없는 시스템이었죠. 아내는 아름답고 동생은 구분구분하고 회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거실에서 또 새로 산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고 저는 서재로 들어가 내일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요. 아버지의 떨리는 손, 서연의 가벼운 웃음, 지욱의 공손한 태도.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저는 숫자만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회장실에 늦게 출근하셨어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가끔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의에도 빠지셨고 결제 서류도 밀려 있었어요. 저는 회장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푸펜을 들고 서류를 보고 계셨죠.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푸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려는데 선이 삐뚤어졌죠. 평소 아버지의 필체는 단정했습니다. 푸펜으로 쓰셔도 흔들림 없이 깔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됐다. 내일 병원 가볼게. 아버지는 푸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저는 그날 바로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 내일 병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 아, 내일로? 내일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혼자 갈게. 다음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여러 검사를 진행했어요. 엑스레이, MRI, 혈액 검사까지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했죠. 2시간 후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진행성 신경근육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에요. 치료는 가능합니까?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 근육 기능이 떨어질 겁니다. 손떨림, 보행장애, 나중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병의 진행 속도는? 생존율은? 치료 성공 확률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진료실을 나와 아버지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 괜찮다. 누구나 늙으면 어디 하나씩 고장나는 법이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병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요. 회사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결제를 못하시면? 이사회는 뭐라고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 결과를 알려줬죠.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간병은? 당분간 제가 챙겨야 할 것 같아. 여보, 당신은 회사 일이 있잖아요. 좋은 시설 알아볼까요? 간병인도 고용하고. 저는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옳은 건가?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이 밀려 있었어요. 아버지 병원 다녀오느라 오후 회의를 2건이나 놓쳤죠. 책상 위에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검토하며 사인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점검하고 승인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떨리던 손, 흐트러진 필체,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던 표정.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회사는 멈출 수 없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침실 옆 드레스룸에는 새로 산 옷들이 걸려 있었죠.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병은 얼마나 빨리 진행될까?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기면? 이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지욱은 뭐라고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변수들이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 완벽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도 관리하겠다고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요. 그게 제 2번째 실수였습니다. 병을 관리 대상으로 본 거죠. 아버지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봤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임원들 사이에서 속닥거림이 시작됐어요.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더라, 병원 다녀오셨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의 때도 결제할 때도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졌어요. 중요 계약건들이 회장 결제를 기다리며 멈춰섰죠. 저는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동생 지욱이 안건을 올렸죠. 회장 유고시 경영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서며 지욱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손하게 웃고 있었어요. 형님 먼저 와 계셨네요. 무슨 안건인가 이건? 걱정돼서요.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죠. 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건강 문제로 경영 공백이 우려됩니다. 주요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요. 과장하지 마라. 제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네.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욱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법적 권한 문제도 있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하지 RFSDANONIMOUS겠습니까? 이사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었죠. 회사가 아니라 자기들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 건가? 경영권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법률적인 문제들, 재산 정리 같은 것들도요. 지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자식이 뭘 노리는지를요. 법률 문제는 내가 맡겠습니다. 형님은 경영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변호사들과 협의해서 회장님 재산 정리, 상속 문제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필요 없네. 형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건 회사를 위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부회장이 과연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그때까지 대책을 내놓으세요. 지욱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폭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화가 났습니다. 동생에게, 이사들에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것에게요. 점심시간에 아버지 병실에 들렀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사흘째였어요. 서연이 주장했던 곳이었죠. 시설은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응, 먹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회장실에서 결제하시던 분이 이제 병실 침대에 앉아 계시다니요. 회사는 괜찮으냐?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삐걱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혁아. 예. 지우기를 조심해라.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병들었어도 여전히 날카로웠죠. 알고 계십니까? 내가 늙었지 바보는 아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게 버거웠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명품 구두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또 쇼핑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여보 왔어요? 또 쇼핑 갔었나? 그게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요. 미안해요. 서연의 사과는 가벼웠습니다. 진심이 없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네. 당분간 지출 좀 줄여주면 안 되겠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좋은 시설에 계시잖아요. 간병인도 있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효율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당신도 피곤해 보여요. 쉬세요. 회사 일도 있는데 아버지까지 신경 쓰면 몸 망가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죠. 회사, 동생, 이사회, 아버지, 아내.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욱이었어요. 형님, 내일 법무팀에서 서류 준비해 놓겠습니다. 회장님 재산 목록이랑 상속 관련 자료요. 검토해보세요.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나? 형님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믿으라고요? 뭘 믿으란 말입니까? 저는 숫자만 믿어왔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았죠.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서재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처럼 제 인생도 반짝였었죠.
완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배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병원을 찾았지만 평일엔 회사 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결제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이사회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연, 지욱 그리고 저요.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죠. 아버지 간병 문제를 의논하고 싶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금도 간병인 2명이 돌보고 있잖아요. 더 필요해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자주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보. 서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리 부의 가치를 지키는 게 먼저 아닐까요? 당신은 회사를 봐야 하고 저는 사교 모임으로 우리 위상을 유지해야 해요. 비효율적인 간병은 안 됩니다. 비효율적? 저는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제가 늘 쓰던 말이었죠. 효율, 비용, 최적화. 그런 단어들로 모든 걸 재단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그 단어를 아버지에게 쓰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형님. 지욱이 거들었습니다. 지금은 재산 정리가 우선입니다. 회장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해야 해요. 상속, 증여, 경영권 승계 이런 것들이요. 재산 정리라니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데. 형님, 현실을 봐야죠. 의사도 말했잖아요. 병이 빠르게 진행된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합리적이었죠. 효율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늘 추구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역겹게 느껴지는 걸까요? 형님, 제가 변호사들과 다 협의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서류 준비되면 형님이 검토만 해주세요. 내가 언제?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사회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요. 지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어요. 날카로웠죠.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자식이 무엇을 노리는지를요.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경영권입니다, 형님. 형님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거절하네. 생각해보세요. 이사회도 원하고 있어요. 회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과 지욱이 아직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폭도에 멈춰섰죠. 언니, 형님이 너무 고집스러우시네요. 그러게요. 아버님은 이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왜 저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회사 지분 정리만 잘 되면 우리 둘 다 이익이에요. 형님은 경영에만 집중하시고 저는 법률 쪽을 맡고요. 그럼 저는요? 언니는 형님 잘 달래세요. 어차피 재산의 절반은 언니 거잖아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내와 동생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아버님 병원비도 사실 아깝죠. 어차피 나아지지도 않을 텐데요. 쉿, 작게 말해요. 여보가 들으면 안 돼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용히 서재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동생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서연은 언제부터 저를 돈으로만 팠을까요? 지욱은 언제부터 형을 경쟁자로 팠을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몰랐을 뿐이죠. 숫자만 봤으니까요. 효율만 따졌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제가 결혼한 사람이 맞나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아버지 병실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깨어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죠. 아버지, 오늘은 일찍 왔구나.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죠. 힘들지?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처음 우는 것 같았죠. 병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계셨죠. 저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요. 월요일 아침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샤워했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죠.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실 앞을 지나는데 지욱이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형님 잘 오셨습니다. 서류 준비됐어요. 무슨 서류? 회장님 재산 목록이랑 지분 이전 관련 서류입니다. 검토해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욱을 똑바로 봤죠. 자네 금요일 밤에 서연이랑 무슨 대화했나? 지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지분 정리 이야기 말일세. 아버지 병원비 아깝다는 이야기도 들었네. 형님이 들으셨습니까? 지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어요. 본색이 드러났죠. 들었네. 다 들었어. 그럼 간단하잖아요. 형님도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러세요? 우리 모두 이익인데요. 이익? 저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을 비웃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게 이익인가? 형님,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형님이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생각하라고요. 회장님은 어차피 나아지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었어요. 효율, 합리성, 최적화. 그런 단어들로 모든 걸 재단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말들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도 같은 생각이에요. 형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공동 경영을 제안하죠. 거절한다고 했네. 그럼 이사회에서 형님을 내릴 겁니다. 형님 선택하세요. 지우기 서류를 제 가슴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무실로 돌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회사 지분, 부동산, 계좌 잔액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들이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거실에 있었어요. 쇼핑백들이 또 쌓여 있었죠. 여보, 왜 이 시간에? 얘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죠. 금요일 밤 지욱이랑 한 대화 들었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았어요. 그래서요?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냐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변명도 없었죠. 당신이 우리 삶을 돈과 효율로만 설계했잖아요. 나도 그 규칙을 따른 거예요. 뭐라고?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당신은 나한테 말했죠. 우리 결혼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이라고요. 당신은 사업가 집안의 며느리가 필요했고 나는 안정적인 부가 필요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사랑은요?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었나? 사랑? 당신이 그런 걸 믿는 사람이었나요? 당신은 항상 말했어요. 감정은 비효율적이라고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을 계산했고 결혼을 투자로 봤죠. 아내를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님 병원비가 아까운 게 당연하잖아요. 어차피 나아지지도 않을 텐데요. 그 돈으로 우리 생활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만. 왜요? 당신이 만든 규칙이잖아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건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서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재산 절반은 제 거니까요. 문을 팍 차고 나왔습니다. 폭도에 서서 벽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길 때 가져온 거였어요. 저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죠. 흐릿한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읽기 힘들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몇 글자가 보였습니다.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이다. 그 아래 또 다른 글씨가 있었어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수첩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죠. 제어가.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니? 예. 너무 늦지 않았다.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죠. 저는 숫자로 모든 걸 재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괜찮다.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아니다. 이제 알았으니 늦지 않았어.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심으로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바꾸겠다고요. 제 삶을, 제 방식을, 제 마음을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했어요. 일주일간 휴가를 내겠다고요. 임원들이 발칵 뒤집혔죠. 지우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사회가 내일인데요. 못 가네. 형님, 아버지 간병하겠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처음으로 회사보다 중요한 걸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하시는 건 처음 봐요. 제가 해야죠. 제 아버지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병세가 진행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호전됐다고요. 손떨림이 줄었고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환자분이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의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던 겁니다. 목요일 저녁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제어가. 예, 아버지. 서랍 열어봐라. 왼쪽 아래 서랍.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져온 그 수첩이었죠. 뒤쪽 표지 안쪽을 봐라. 수첩 뒷표지 안쪽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흐릿한 필체였지만 숫자는 또렷했어요. 6자리 숫자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실 금고 비밀번호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 안에 편지가 있다. 너한테 주려고 써놓은 거야. 편지요? 내가 못 쓰게 되면 읽어라. 모든 게 거기 적혀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지금 읽으면 안 됩니까? 아직은 안 된다. 때가 되면 읽어라.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어가 고맙다. 무슨 말씀을?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행복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시다니요.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데요. 아버지, 제가 더 고맙습니다. 착한 놈.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밤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놀랄 만큼 맑았죠. 제어가. 예, 아버지. 지금 가서 금고를 열어라. 지금요? 지금이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빨리 가라. 그리고 편지대로 해라. 꼭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아버지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가 금고를 찾았죠. 벽 뒤편에 숨겨진 금고였습니다. 숫자를 눌렀습니다. 수첩에 적힌 6자리요. 똑똑똑.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저는 그걸 꺼내 열었습니다. 편지였죠.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은 필체였어요. 병들기 전에 쓴 거였습니다. 제역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요.
눈물이 났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요.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결정, 지분 분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요. 회사는 내가 이어받아라. 지욱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는 신뢰를 배신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넘겼습니다. 뒷장에는 법률 문서들이 첨부돼 있었어요. 모두 공증된 것들이었죠. 아버지는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제여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믿어라. 그게 진짜보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다는 게, 기회를 주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었어요. 대부분 지욱과 이사들이었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재혁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그날 아침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요. 진짜 승계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두신 문서들은 완벽했어요.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죠. 경영권 승계, 지분 이전,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부회장님, 이 서류들은 3년 전에 공증된 겁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병들기 훨씬 전이었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욱의 야심을요.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지욱 이사의 지분은 회수되고 부회장님께서 전체 경영권을 승계받으십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사회에 통보하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임원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급 회의였죠. 지욱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냉소를 지었어요. 형님 드디어 오셨네요. 일주일이나 회사를 비우시더니요. 안개들. 저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탁자에 올려놨죠. 오늘부로 경영권 승계를 공식 발표합니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제가 전체 지분과 경영권을 승계받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욱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회장님은 아직...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두신 문서입니다. 3년 전에 공증됐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욱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죠. 그리고 지욱 이사. 예. 자네 지분은 회수됩니다. 회장님 유언에 명시돼 있네. 배신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요. 배신자라니 무슨... 지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자네가 서연이랑 나눈 대화 다 알고 있네. 아버지 병원비 아깝다던 말도요. 회사 지분 나눠 먹자던 얘기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지욱을 봤어요. 그는 입을 다물었죠. 오늘부로 자네는 해임일세. 법무팀장 직위도 박탈됩니다. 형님. 지욱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경비를 부르게. 지욱 이사를 밖으로 안내하라고. 경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욱을 부축해서 나갔죠. 그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형님 후회할 겁니다. 나 없이 회사 못 굴려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남은 이사들을 봤어요. 다들 선택하시죠. 저와 함께 새로운 태산그룹을 만들 건지 아니면 나가실 건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들도 지욱과 한패였다는 걸요. 일주일 들이죠.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남았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욱한테 전화 왔는데. 이혼하세. 뭐라고요?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 사인하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농담이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네가 한 말 기억하나? 내가 만든 규칙대로 했다고 했지. 맞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그 규칙은 끝났네. 여보. 서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하겠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혼인 중 자네가 쓴 돈은 모두 계산됐고 그것들은 증여로 처리될 거네. 그럴 수 없어요. 절반은 제 거라고요. 아니네. 혼인 전 재산과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야. 변호사한테 물어보게.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았어요. 밖에서 서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가방 몇 개를 싸들고요. 저는 창문으로 그녀가 택시에 타는 걸 봤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아쉽지도 않았죠. 다음날 지욱이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으로 소리쳤어요. 형님,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욱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하루 만에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죠. 형님 제발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인가? 형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무 직책 없이도 좋아요. 지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자네는 신뢰를 배신했네. 형을 배신했고 아버지를 배신했어. 형님, 늦었네. 자네는 시스템 밖으로 나갔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형님, 제발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가게. 다시는 오지 마. 지욱이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를 불러 그를 내보냈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에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죠.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과거를요. 거짓된 관계들을요. 밤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다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고 계셨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욱은 내보냈고 서연과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도 정리했고요.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약하게 쥐셨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믿으면서요. 그날 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버지 옆에서요. 편안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걸 되찾은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아버지가 깨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잘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죠. 제 마음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봤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들을요.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이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첫 주에 이사 5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지욱과 한패였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받아줬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능력보다 인품을 먼저 봤어요. 직원들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부서 직원들과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는 평생 숫자로만 그들을 봤으니까요. 실적, 성과, 수치로요. 하지만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니 달랐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죠. 부회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빠진 건가? 아니요, 좋아지셨어요. 예전엔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편하세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회사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실적 평가 방식을 고쳤어요. 숫자만 보던 것에서 팀워크와 협력도 평가에 넣었죠.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경쟁하는 대신 협력했죠. 놀랍게도 실적은 더 올라갔어요. 신뢰가 효율을 만들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법은 제 편이었어요. 혼인 전 재산과 상속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죠. 그녀가 받은 건 최소한이었습니다. 마지막 법원 출석 날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초췌했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죠. 후회 안 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자네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요. 자산으로 본 것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녀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늦었죠. 잘 사세요. 당신도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돌아서서 법원을 나오는데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죠. 병이 나은 건 아니었지만 진행이 멈췄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환자분이 행복해지셔서 그래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셨죠. 주말마다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얘기, 어린 시절 얘기, 할머니 얘기도요. 평생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재혁아, 너 어렸을 때 정말 말썽쟁이였어. 저요? 항상 모범생이었는데요. 커트로만 그랬지. 몰래 장난 엄청 쳤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시간들이 진짜 불안한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재혁아, 이제 괜찮겠구나. 예?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제 내가 없어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하지만 난 이제 편해. 너한테 제대로 물려줬으니까.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회장실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읽었죠.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행복은 효율이 아니라 사랑이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불빛들이 제 성공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꿈꾸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책상 위에 새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식 승계가 끝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직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승계는 지위가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의 가치관을 이어받는 것, 그게 진짜 승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회장님 빨리 오세요. 회장님께서. 전화를 끊고 달려갔습니다. 병원까지 50분이 걸렸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들이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니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요. 사랑해 주셔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 한 달을 함께 했으니까요. 진심으로 함께 했으니까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화려한 연결식 대신 가족장으로요. 직원들이 찾아와 조문했어요.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욱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서연도 나타나지 않았죠. 저는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수첩을 펼쳐놨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가치관을 지키겠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태산그룹을 만들어갔습니다. 효율보다 신뢰를, 성과보다 사람을, 소유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회사요.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혼자라고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그립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죠. 이직률은 줄었고 만족도는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실적도 좋아졌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신뢰도 항목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신뢰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였죠. 잘 됐네. 저녁에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였어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가치관이 저와 함께 했으니까요. 완벽한 삶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숫자로 설계된 삶은 무너지기 쉽다는 것도요. 하지만 신뢰로 쌓은 삶은 달랐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가 뭔지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진짜 성공이 뭔지도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진짜 자부심은 숫자가 아니라 양심에서 온다는 걸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저곳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요하지만 평화로운 제 새로운 삶 속으로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